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2000년도 맨 마지막에 시험 시행됐던 44회 그 이론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기 문제 제가 한번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44회 문제고요. 지금 여기 있는 FAT 1급하고 TAT 2급이 지금 여기 지무에게 나오는 문제에서 유형별로 비스무리한 것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급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건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내용들 중에서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면서 지무에게 문제가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구나라고 그 흐름을 아셔야지 돼요. 기출문제에서 재무에게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부가가치세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요 나오는 그 틀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놓고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보고의 목적, 이건 뭐 우리 FAT 2급 회계 원리 FAT 1 합시 계속 나왔던 거죠.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목적이라 했었죠. 그래서 이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재무 보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것인데, 두 번째 미래 현금 흐름 예측,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얘가 지금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가 지금 손익계산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겠고요. 얘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근데 우리는 변동원가라는 거 배운 적 없죠. 변동원가는 이거 제조원가 명세서를 얘기하는 건데, 제조원가 명세서는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여기 보통 우리 관리회계 또는 여기 또 뭐라고 썼었어요? 원가회계에서 나오는 항목이란 말이죠. 얘는 지금 우리 재무보고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고, 뭐 관리회계나 원가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경영자의 수탁책임. 경영자의 수탁책임이라는 것은 지금 경영진한테 주주들이 기업의 경영을 맡겨놨죠. 그럼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뭘 보고 평가한다 그랬어요? 재무 제표를 보고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평가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항공의 상품 재고장이래요. 이를 토대로 당월 기말 상품 재고액하고 그다음에 매출원가를 계산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기말 재고에 관련돼서는 선입선출법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얘는 우리 배웠던 거죠. 우선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여기다 그려놓을까요? 지금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잘 봐두셔야지 돼요. 그리고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써드리는 것들로 연습을 충분히 해두시라고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여기는 상품 계정에 대한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 기말제품 재고액을 물어보게 됐는데, 지금 기말제품 재고액 이거 사실상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계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일단 시험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기말 재고는 지금 매입한 수량에서 매출된 수량을 빼게 되면 맨 마지막에 수량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똑같이 계산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상품 갖고 있었던 수량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기초 재고액에 200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한 거 800개, 또 매입한 거 200개,
보니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갖고 있었던 게 총 몇 개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 1200개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1200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매출된 거 100개, 600개, 300개 하면 총 몇 개가 지금 판매가 됐어요? 매출된 거는 1000개가 이렇게 판매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재고 수량은 남은 게 200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얘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매입한 개수가 남게 된다는 원리를 알고 계시죠? 근데 얘가 단가가 얼마짜리래요? 딱 200개 남았는데 단가가 1,400원짜리래요. 그래서 이 단가 1,400원짜리를 하게 되면 기말재고 금액이 금방 계산이 되더란 말이죠. 기말재고 금액은 얼마예요? 28만원. 28만원 여기 기말상품 재고에 28만원인 답은 3번 이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이게 있구나 금방 알겠죠. 그런데 이거 일일이 매출원가까지 계산 안 하면 시험이기 때문에 불안해. 그럼 이게 계산하는 게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자 봐요. 제가 하나하나 그대로 다 반영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재고액은 28만원이 계산됐으니까 여기다가 28만원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여기 기초재고는 지금 얼마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초재고는 200개 곱하기 1000원 하니까 기초재고는 여기 20만원어치 있었어요. 이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거. 단기에 매입한 금액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요거라고 그랬었죠. 단기에 매입한 거 800개 곱하기 1200원 하게 되면 96만원 이게 매입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매입했어요? 여기 3월 20일 날 200개 1,400원 했으니까 아까 계산했던 거 28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단기에 매입한 것은 이 두 가지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96만원과 128만원 더한 금액이 여기 단기 매입액으로 들어오겠죠. 단기 매입액 금액은 얼마로 계산되나 봤더니 얘가 124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 빼주면 여기 대변에 매출원가가 계산된다 그랬죠. 매출원가는 얼마가 계산돼요? 116만원. 답이 116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말 재고액 받던 금액 요거 3번이 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선입선출법 배웠던 거 세무 2급에 나오기는 하지만 기초 우리가 배웠던 내용 크게 변동된 건 없죠. 근데 요 복합적으로 내용들이 좀 쭉 길게 나열돼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얘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어떻게 풀면 빨리 풀 수 있는지 이런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이 풀어보게 되면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빠르더라. 그걸 터득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풀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좀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0년 재무제표에 계상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 구하래요. 이 손상차손은 제가 지난번에 TAT 2급 재무회계 설명해 드릴 때 TAT 2급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뭐 이거 자체도 손상차손이란 얘기가 나와도 내용은 뭐 별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산을 할 줄 안다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2019년 1월 1일에 지금 기계장치 300만원짜리 사왔대요. 그리고 얘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합니다. 5년.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이 돼요? 60만원씩이 감가상각비로 계산된다는 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2019년 12월 31일자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취득원가는 300만원이었었고 지금 여기 계산된 첫 번째 해 감가상각비는 60만원이래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로 지금 계산이 된다는 거죠? 2019년도 입장에서는 이게 장부가액이 24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될 거란 말이죠.
근데 장부가액이 240만 원인데 얘를 손상차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기말이 되면 여기 원래 장부가액으로 계산되는 것 이외에 아주 특정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산의 값어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항상 다 계산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도 시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시장가가 더 낮다면 저가법으로 평가손실 같은 경우 저기 인식하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유형자산인 경우에 이렇게 손상차손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자료에 본 거 보니까 2019년도에 이 기계장치의 회수 가능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회수 가능액이 240만 원이래요. 회수 가능액. 그럼 240만 원과 우리 장부가액과 똑같으니까 얘는 손상차손을 저기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손상차손 인식할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돼서 또 12월 31일 날 지금 장부가액으로 240만 원이었던 이 금액하고 1년 동안 지금 또 감가상각비가 발생했어요. 얼마가? 60만 원이. 그래서 장부가액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봤더니 현재 장부가액은 18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장부가액은 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갖다가 회수 가능액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 교재에서 시험지에서 2020년도에 회수 가능액은 100만 원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장부가액은 180만 원인데 지금 회수 가능액이 손상차손에 대한 걸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 80만 원이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손상차손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이나는 마이너스 80만 원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얘가 손상차손으로 이렇게 장부가액보다 어떤 특정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더 적을 때 얘를 손상차손으로 기록하고, 이 기록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록해요. 차변에 손상차손 이렇게 해놓고서는 8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손상차손 누계액 해서 80만원 회계처리 이렇게까지 합니다. 요게 이 문제에서 계산하는 건 되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2020년도에 감가상각비 120만원 빼버리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 비교해보면은 손상차손 얼마 딱 나오는데, 그 계산 과정을 갖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회계 처리하는 것도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지난번에 세무 2급할 때 제가 재무회계에서 이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TAT 2급에 추가로 들어간 항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해드렸던 항목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는 항공은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걸 또 더 부연 설명해서 본사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지출, 자본적 지출이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1번 회계연도 말 결산할 때 감가상각 금액이 증가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기록해야 되죠. 이번 건물로 기록하기 때문에 건물의 장부가액이 더 증가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장부가액이 증가됐다면 감가상각 연말에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비가 자본적 지출을 추가된 것만큼 거기 감가상각 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뜻이죠. 1번은 정확히 맞는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2번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랬었죠. 건물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1번하고 똑같은 의미의 말이고요. 3번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이게 수익적 지출을 처리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이 3번 보기 답을 체크하는 데에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당기 순이익은 과소득 계상됩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것은 원래 건물로 자본적 지출을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이는 당연히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됐겠죠. 비용이 증가했으니 당연히 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4번도 올바른 설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되게 쉬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번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우리 어저께 47회 문제 풀 때에도 지금 매출채권에 대한 거, 유형자산에 대한 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문제 유형이 TT 2급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자격시험을 치르시면서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저께도 설명했지만은 여기 매출채권하고 대손충당금의 보기를 보시게 되면 제가 요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총계정원장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단 말이죠. 여기 두 개를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총계정원장은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문제 뭐예요?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반을 잘라 놓고요. 자, 여기는 제가 어저께 쓴 것처럼 매출 채권이라고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주어진 자료가 대손 충당금 자리예요. 똑같이 자료에서 주어진 대로 자료 그냥 제가 여기다가 갖다 입력만 해볼게요. 기초 매출 채권 600만원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6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 대손 충당금은 6만원이 있대요. 보니까 그럼 작년도에 매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1%를 갖다가 적용했구나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대변이 자기 자리니까 기초 대손 충당금은 6만원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단기에 회수됐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FAT 1급 배울 때도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게 단기에 매출채권이 회수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써놓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가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는 항목이 된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증가할 때에는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죠. 여기에 얼마가 증가했겠어요? 여기에 14만원이 이렇게 지금 증가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회수 불능 외상 매출금의 단기 대손 처리, 매출 채권이 이만큼 못 받게 됐다 그러죠. 그럼 매출 채권은 얼마가 감소하겠어요? 매출 채권은 대손 처리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3만원이 이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어요? 6만원 있었죠. 매출 채권 3만원 못 받게 됐다면 대손 충당금도 3만원을 뺐겠죠. 대손 충당금이 3만원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에 매출채권은 680만원이래요. 기말에 매출채권 여기 680만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거기 대손 추정률은 1%래요. 그러면 여기 기말 채권이 먼저 얼마라고 알려줬죠? 680만원에 1%면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6만 8천원만 있으면 돼요. 이런 뜻이죠. 이해됐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썼던 것처럼 여기 대손 충당금 계정에서 6만 8천원은 기말
여기 대손충당 금액 정확하게 68,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 나와 있는 숫자들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기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총 2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차이나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계산되느냐 하면, 여기에 차액이, 이거 틀렸다. 여기는 68,000원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대변과 차변의 차액이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오히려 빠져나가야 돼. 얼마만큼을? 102,000원만큼. 그럼 대손충당금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뜻은 우리 기말에 대손충당금은 68,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20만원에다가 3만원 102,000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대손충당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만큼은 대손충당금 환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뭘 어떻게 처리가 돼?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102,000원 대손충당금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2,000원만큼은 대손충당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손충당금에 대한 이런 설정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이 표를 보고서 계산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이 문제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다음 결산 관련 대화 중 옳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치홍이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되죠. 옳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년분 임대료를 미리 받고 이를 전액 수익 처리했다면 2년분이니까 우리 내년 이후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손익의 이연 처리를 해서 우리 수익의 이연 결산 수정분계 해야 해. 예, 정확히 말 잘했네요. 세 번째, 차기에 매입할 원재료에 대해서 미리 지급한 계약금, 이건 선급금으로 써놨겠죠. 선급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거 할 거 없죠. 선급금은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 하는 항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3번 대현이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단기에 취득한 비품, 유형자산이죠.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기말에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우리 해줘야 되죠. 로이도 맞게 잘 설명했네요.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사람은 3번 대현이가 잘못 설명했다 이렇게 나온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면 또 저기 자본기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자본기정에 대한 문제도 제가 여기 보기 나와 있고 하나하나 분기 처리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주식 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식 발행이면 우린 증자 먼저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항공은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주식 100주를 6,000원에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주식 발행이니까 지금 발행했던 금액을 갖다가 그대로 써보게 되면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주식 발행 대금 중 신주 발행비 5만원을 제외한 잔액 보통기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신주 발행비는 조금 이따 계산하고요. 일단 주식 발행한 것만 써볼게요. 차변에 지금 보통예금에 우리가 돈 받아야 될 돈은 액면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주, 그럼 금액은 60만원을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주식을 발행했으면 증자니까, 증자라는 뜻은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자본금은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하니까 50만원이 자본금이 증가했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0만원이 증가했는데 지금 보통예금으로 받은 돈은 60만원이다 보니까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우리 부른다고 했었어요. 이게 1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였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발행비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여기 5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지금 5만 원, 저기 1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5만 원은 신주 발행비를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주 발행비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은 5만 원이 이렇게 남아 있을 것이고요. 여기 신주 발행비에 대한 비용도 보통 예금으로 보내줄 때 6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신주 발행비 비용 5만 원을 빼고 보통 예금에다 입금을 했을 테니 여기 보통 예금의 금액도 55만 원이 남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여기 회계 처리가 다음 중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55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그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5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문제는요, 재무회계 8번 문제예요. 다음 항공의 2020년도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토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퇴직급여는 얼마입니까?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고, 여러분이 퇴직금에 대한 여기 설정 방법만 알면 대손충당금하고 성격이 똑같다 그랬어요. 자, 우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변에 정기월이 500만원 부채니까 이렇게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 11월 1일날 퇴직금 250만원이 지급이 됐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250만원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 지금 연말에 전체 직원들의 퇴직금을 계산해 봤더니 추계액이 800만원이래요. 근데 여기 250만원은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니 얼마만 퇴직급여로 더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800만원 중에서 250만원 있으니까 나머지 550만원만 퇴직금으로 더 추계하면 그냥 되겠죠? 요 항목에 대해서 분기할 때는 어떻게 분기하면 되겠어요? 차변에 퇴직급여 55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55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게 되면 회계 처리까지 다 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여기선 퇴직급여 추계액만 물어봤기 때문에 550만원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총 8문제에 대한 거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어요. 자, 9번부터는 12번까지 9번, 10번, 11번 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문제고요. 어저께도 9번 문제가 A형에서 간이거세제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뭐 어저께에 대한 문제하고요. 오늘 문제만 갖고서도 여러분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여기 학습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간이과세자는 TAT 2급에 추가된 부가가치세에서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했었죠. 자,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추가로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간이과세자는 지금 어저께 뭐라 그랬었냐면, 간이과세자는 법인은 절대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 그랬었죠. 오늘 하나가 더 나왔어요. 법인과 전문직 종사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서 개인 사업자를 할지라도 여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답니다. 제가 어저께 간이과세자 될 수 있는 사람이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했었죠. 개인 사업자 중에서 누구는 제외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은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사업자가 하나 있어요. 보통 사자 들어가는 사람,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지금 보통 우리 부동산 중개해 주시는 사람들 있죠. 뭐라 그러죠?
부동산 중개사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뭐라고 부르지? 아, 공인중개사. 미안해요. 공인중개사는 전문직 종사자로 부가세법에서 분류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 저기 중개사 사무소 가잖아요. 부동산 중개소가 가게 되면 그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사업자라고 붙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세무사, 의사 다 간이사업자는 절대 될 수 없고요. 어저께 설명한 거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 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문 1번 수준이, 성준이, 진이 셋 다 올바르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얘기한 게 아니라 될 수 없어. 일반과세 될 수 있어. 여기 있어. 진이가 틀린 거네요. 그죠? 여기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만 납부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잘 하고 있네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이에요. 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간이과세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 중에 영세사업자가 바로 이 간이과세자예요. 영세사업자가 이 간이과세자고, 여러분이 배우셨던 영세율 사업자하고는 구분을 하셔야겠죠. 영세율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사업자를 의미해요. 즉 수출과 관련된 사업자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와 영세사업자를 구분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랍니다. 이 정도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항공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 물어보고 있네요. 어저께 부가가치세에서도 과세표준 나왔었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선 부가가치세를 여기 과세표준이라는 말 뜻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어보는 뜻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어디에 부과된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나요? 재화가 공급되는 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용역이 공급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수입, 재화가 공급되면 얘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라고 부가가치세 설명할 때 말씀을 해드렸던 거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품 매출은 재화의 공급이니까 당연히 이 4천만 원은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어요. 거래처에 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이자 아니죠? 그럼 용역의 공급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수입 재화의 공급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이자 받는 것들은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얘는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X. 이자 상당히 이자 상당에? 마찬가지. 근데 이자 상당 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앞에 물건이 재화인지 용역인지 그게 있어야지 돼요. 만약에 상품을 이자 상당액으로 상품을 받았다. 상품은 재화잖아요. 이자 상당액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근데 어디서 봤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내가? 과세표준 포함되는 거, 미포함되는 거. 과세표. 맞아. 거기서. 잘 기억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안에 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면 얘가 우리는 재화로 구분하겠어요? 용역으로 구분하겠어요? 수입 재화로 구분하겠어요?
부산물이라는 건 뭐 어차피 팔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재화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이니 얘도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화재로 인해서 제품이 소실됐어요. 소실된 거는 재화 공급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출을 얘기하는 거라 했었잖아요. 이거 매출한 걸로 처리할까요? 그래서 얘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 하나 구분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이런 거였었구나.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제품 매출액 4천만 원과 그다음에 부산물 매각액 100만 원이 여기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1번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끝난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예정신고, 확정신고 네 번 다 한다 그랬었죠. 그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정확히 설명 잘한 거고요. 2번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 때 신고했어요. 근데 또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건 흔히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해야 된다. 자, 얘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수입 세금계산서 세관장 세관장한테 받은 수입 세금계산서 입력해 본 적 있었죠? 거기 부가세 대급금 납부한 거 보셨었나요? 자, 이거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부가세 과세되는 거 어디에 해당됩니까? 수입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이 3번 보기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제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납부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납부만 하는 거라 그랬었죠? 여기 주 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되어 있지 주 사업장 총괄 신고 납부라고 안 되어 있죠? 봤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얘가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1, 2, 3번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 제가 부가가치 설명하면서 부가세 설명할 때 예를 들어드린 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면 아마 금방 맞추실 수 있었을 거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부터 10번, 11번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TAT 2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12번 문제부터는 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예요. 소득세법 여기서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금융소득은 뭐를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자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이 두 가지 금액 합쳐서 얼마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우리 분리과세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만큼 알아놓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은행에 정기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이 있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다. 지금 제가 여기 무슨 과세 대상이라 했어요? 분리과세라 했었죠? 여기서 설명하는 종합과세의 대상이라는 것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된다 했었죠.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린 말이 됐고요. 1번은 땡 탈락.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무슨 과세 대상이다? 여기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 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에서 받은 그 현금 배당이건 뭐건 간에 외국에서 받은 거는 무조건 분리 여기 뭐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에 신고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얘도 시험 문제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 항목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무조건 뭐다?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금융소득 중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금융소득 중에서요. 금융소득 중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외국에서 받은 외국 법인에서 받은 금융소득. 두 번째로는요. 이거 그냥 암기해 주세요. 원천 징수 되지 않은 거. 않은 금융소득. 이 두 가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금융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당소득. 여기 세 번째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 배당액과 배당소득 금액은 항상 일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제가 뭘로 설명해 드렸었느냐 하면 여기 금융소득, 즉 여기 이자소득하고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여기서 원천적으로 뭘 빼야 되느냐 하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있다면 분리과세 빼고 나온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총수입금액이라고 부르고 총수입금액에서 기본적으로 또 뭐를 갖다 빼야지 되냐면 필요경비가 있다면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얘를 빼주고 그 다음에 계산되는 금액을 우리는 금융소득금액이라고 불러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으면서 소득이란 금액과 소득금액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라고도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여기는 두 개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여기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도 필요공제가 안되고 없으니까 그다음에 소득공제도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했으면서 여기 총수익금액과 금융소득금액이 일치한다고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이긴 한데 시험 문제 풀 때 어려운 건 아니었겠지만은 여기 배당소득에서는요. 이 배당소득에서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요. 여기 그로스업이라는 그 방법이 하나가 더 추가돼요. 이거는 굳이 지금 설명해 드릴 건 아닌데 그냥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로스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배당소득 금액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더해주는 합산해주는 금액이 있답니다. 합산. 그래서 여기 총수익 금액보다 배당소득 금액이 보편적으로 높아져요. 배당소득 금액이 배당소득보다 이게 높아지는 그런 항목이 있답니다. 이거는 여기 주로 여러분 세무 2급에서는 해당 사항 없기는 한데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배당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을 비교했을 때 배당소득 금액이 더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제가 된 거고요. 4번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그래서 4번이 옳게 설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보통 세무 1급에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만 설명 먼저 해드리고 10분 쉬었다가 저기 다음 거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3번 문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 그러면 우리 저기 근로소득 할 때 그 기본 여기 지금 영업팀의 김한공 씨의 2020년도 근로소득을 물어보고 있는데 과세 대상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인 거 대표적으로 3개 있었죠. 식대,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다음에 육아수당, 그다음에 생산직일 경우 3천만 원 이하이면 그 휴일 근로수당도 여기 비과세로 해줬었죠. 여기는 이 사람은 영업팀이니까 기본급 일단 2,400만 원은 근로소득에 들어갈 거고요. 야근 수당은 생산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받았다 할지라도 200만 원도 과세가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대는 월 10만 원이며 별도의 식사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가 되어 있죠. 얘는 해당 사항 없다는 얘기. 자가운전 보조금 240만 원인데 월 20만 원이며 실제로 발생한 시내 출장 연료는 지급받고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과세겠죠. 돈을 자가운전 보조금 자기 그 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내 출장 연료는 별도로 받는다는 것을 봐서 여기 240만 원도 마찬가지로 과세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거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금액을 다 합치니까 2,840만 원. 2,840만 원이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저기 설명 듣다가 틀린 거에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라고 됐어요. 필요경비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선 가번에 근로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때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고요. 3천만원. 그 다음에 국내 예금이자는 지금 500만원, 2천만원 안 넘죠? 그럼 얘는 분리과세 항목이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겠죠?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에 산업재산권의 양도가액이라고 그랬는데 산업재산권은 우리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소득세에서 배울 때 무형자산이라는 거 용어 썼었죠. 그래서 얘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2천만 원에 60%이면은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1,200만 원은 인정해 주니까 과세가 되는 대상 금액은 800만 원이 기타 소득으로 여기 과세 대상 종합소득 신고할 때 납부해야 되는 계산해야 되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양도가액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분류과세에서 양도소득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분류과세에서 이 비상장 주식의 분류과세는 종합소득, 지금 문제는 이 종합소득 금액을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어요. 분류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인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종합소득. 그런데 여기 비상장 주식의 양도가액 얘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물어보는 것은 여기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과 그 다음에 여기 무형자산의 기타소득 800만 원 두 개 합쳐서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이렇게 써봐 드릴까요? 여기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였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종합소득에 여섯 가지 있었잖아요. 이자 소득, 여긴 지금 예금 이자 500만 원 있기는 하지만 얘는 분리과세 항목이 500만 원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얘는 분리과세,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분리과세. 그 다음에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빵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이 사람은 없어요. 빵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지금 여기 얼마가 나와 있는 거냐면 3천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 연금소득도 이 사람은 해당되는 거 없어서 빵원. 마지막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바로 이 무형자산을 지금 양도했을 때 생긴 금액 800만 원이 요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이자소득은 분리과세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없고, 나머지 여기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니까 두 개만 해당이 돼서 답이 3,8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답이 3,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마지막 15번 문제예요. 15번 문제에서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기타 소득, 복권, 경품권, 그 밖에 추천권에 당첨된 거? 예, 물론 기타 소득이죠. 그 다음에 저작자, 요거 잘 받으세요. 저작자가, 예를 들어서 작곡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작곡가가 자기에 대한 그 작곡을 한 그 노래에 대해서 양도를 한다거나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저작자가 예를 들어서 없어요. 만약에 주었다고 치면은 그럼 그 가족들이 그걸 행사할 수 있겠죠. 권리니까. 그 이외에 저작자 이외에 딴 사람이 그 양도를 한다거나 사용의 대가를 갖다가 금품으로 받는다면 얘는 기타 소득에 해당돼요. 그래서 저작자 본인이 직접 하면 사업소득, 그 다음에 저작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양도를 하거나 그래서 금품을 받았다면 사용료의 대가로 그거는 기타 소득,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이것도 앞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위약이나 해약을 했다면 그 위약금도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요. 4번에 보시면 종업원이 근무 기간 중 받는 거, 근무 기간 중에 직무 발명 보상금 받는 거는 제가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근무 기간 중에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은요 근로소득에 해당돼요. 근로소득. 근데 만약에 퇴직을 한 다음에 여기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는다면 얘는 기타 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근무 기간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근로소득이어서 기타 소득이 아니랍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직무 발명 보상금 이것도 하나 여기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무 발명 보상금 근무 기간 중에 받으면, 근무 중에 받으면 얘는 근로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는 지금 비과세예요. 비과세. 5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근데 근무하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 받는 여기 직무 발명 보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얘 똑같이 500만 원까지 비과세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과세가 된다는 얘기로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또 관련된 요 항목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4회 작년도 마지막 문제,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론 파트 쭉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실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